사람은 평생을 믿고 살아도 단 한 번의 진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진실이 누군가의 고백이나 다툼 끝에서가 아니라 조용히 접혀있던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될 때입니다. 오래된 서랍 속에서 바스락거리며 발견된 출생신고서, 이미 빛이 바랜 잉크와 동그란 도장 자국 몇 개가 50해 넘게 이어진 부녀의 시간을 산산이 흔들어 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평생 딸이라 믿고 등에 업고 키워온 아이, 그 아이의 이름 옆에 적힌 단 한 줄의 기록이 아버지라는 자리를 통째로 부정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혈연이라는 이름, 상속이라는 계산, 체면이라는 가면, 그리고 부모라는 이름의 무게가 뒤엉킨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직업, 조건만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잘 나가는 딸을 둔 아버지, 성공한 직장인의 부모라면 당연히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어떤 선택이 뒤틀린 채 묻혀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믿어온 자식에게서 법적으로는 아니죠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순간에도 부모로 남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은 서류 한 장을 들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식이 된다면 과연 무엇을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누가 옳고 그르다는 단순한 판단을 넘어섭니다. 돈보다 무거운 것, 피보다 깊은 것, 그리고 늦게라도 다시 사람이 되는 선택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도 조용히 흔들릴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인생의 진실을 꺼내는 힘이 됩니다. 이제 한 장의 출생신고서가 불러온 긴 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도연은 63이었습니다. 서울 북쪽 오래된 주택가 골목에서 33년째 철물점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그는 가게 셔터를 반쯤 올려놓고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냈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고 윤활유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고 검게 그을린 피부 위로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아내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15년 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는 사진 속에서만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매일같이 사진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우리 서연이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시오. 그의 하루는 늘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 딸 김서연이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33, 대기업 전략기획팀에서 일하는 번듯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단정한 수트 차림에 또박또박한 말투, 보고서를 쓸 때는 숫자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똑 부러진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가게에 들를 때마다 말했습니다. 도연 씨, 딸이 그렇게 잘 나갔다면서요. 그럴 때마다 도연의 얼굴에는 어김없이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딸은 엄마를 닮아서 머리가 좋습니다. 사실 서연은 아버지와 닮은 구석이 거의 없었습니다. 피부는 희고 눈은 크며 코는 오뚝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웃으며 딸은 참 곱네라고 말할 때마다 도연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핏줄이야 어떻든 그가 품에 안고 키운 세월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딸의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마다 공사장에 나가 남는 자재를 정리했고 겨울밤에는 트럭에 실린 철근을 옮기다 손톱이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괜찮다. 넌 공부만 해라.
서연은 자라면서 점점 아버지와 멀어졌습니다. 대학에 합격한 뒤 서울 중심가로 이사했고 직장에 들어간 후에는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통장으로 보내는 생활비는 꼬박꼬박 받으면서도 전화는 자주 받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가게 한켠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바쁘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그는 또 하루를 견뎠습니다. 도연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챈 건 가게 맞은편 분식집 주인이었습니다. 아저씨,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요? 또 아침 못 드셨죠? 도연은 괜찮다며 웃어 보였지만 사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못을 집으려다 순간적으로 어지러워 휘청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눈발이 흩날리던 오후였는데 손님이 나가고 난 뒤 갑자기 눈앞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철물점 바닥에 주저앉은 도연은 한참을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바닥에 차가운 시멘트 냄새가 코로 올라왔고 낡은 형광등이 윙윙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그는 그대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내과는 항상 소독약 냄새가 진했고 대기실 TV에서는 건강 프로그램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혈압을 재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가족 연락처 있으세요? 도연은 무심코 딸 이름을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요즘 서연은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적어냈습니다. 김서연입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며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 선생님, 가족 중에 AB형 있으십니까? 도연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O형이고 딸도 O형입니다. 의사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록상 따님은 AB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연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건 착오겠지요. 제가 딸 혈액형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의사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도연의 가슴 안쪽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툭 떨어진 듯 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찬바람을 맞는 순간 그는 이상하게도 아내가 출산하던 날의 병원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희뿌연 형광등, 소독약 냄새, 복도 끝에서 들려오던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비비던 자신의 모습. 집에 돌아온 도연은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푹푹 날렸고 종이에서는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예방접종 수첩, 출생신고서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도연은 숨을 삼키며 한 줄 한 줄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류 한쪽 작게 적힌 혈액형 칸에 분명히 AB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몇 번이고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뭐야?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곧장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더니 서연의 목소리가 무심하게 들렸습니다. 아빠 왜요? 나 회의 들어가야 해요. 도연은 최대한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혈액형이 뭐였지? 서연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AB형이잖아요. 아빠, 그런 걸 왜 지금 물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도연의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철물점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고 라디오에서는 날씨 예보가 흘러나왔지만 도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착오라는 말로 이 이상한 감각을 덮을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전봇대를 스치며 휘파람 같은 소리를 냈고 방 안에서는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이불 속에서 몇 번이나 몸을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3시쯤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 한 컵을 마시려는데 손이 떨려 컵 가장자리가 유리병에 부딪히며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정리해 두던 서류함을 다시 열었습니다. 눅눅한 종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봉투들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도연은 출생신고서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날짜는 1992년 3월, 병원 이름은 지금은 사라진 한빛산 부인과였습니다. 그때 아내는 제왕절개를 했고 도연은 수술실 앞에서 다리를 떨며 기다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간호사가 따님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세상이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행복했던 기억이 서류의 작은 글자 하나 때문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게 단순한 혈액형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도 제대로 열기 전에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의 형광등은 차갑게 빛났고 번호표 기계는 기계음으로 사람들을 재촉했습니다. 도연은 출생 관련 기록 열람이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몇 번이고 눌렀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아 손톱을 뜯으며 기다렸습니다. 옆자리에는 이사 서류를 떼러온 젊은 부부가 있었고 아이는 과자를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도연에게는 오히려 가슴을 더 눌렀습니다. 얼마 뒤 직원이 두꺼운 출력물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넘겼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에 출생 등록된 여자아이 2명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보호자 성명, 병원명, 그리고 한 줄에는 붉은 펜으로 사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게 적힌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보호자 요청 정정이라는 문구였습니다. 도연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정정입니까? 직원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시 정정 신고가 들어오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록 보관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연은 종이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름이 바뀐 흔적, 글씨가 더 씌워진 자국, 날짜 옆에 작은 도장. 이건 누군가가 일부러 손을 댄 흔적이었습니다. 구청을 나오는 길, 도연의 발걸음은 무겁게 끌렸습니다. 찬바람이 귀를 때렸지만 그는 추운 것도 잊은 채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장롱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뭘 숨겼던 거요? 평소에는 손대지 않던 바닥판을 들어 올리자 낡은 봉투 하나가 먼지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봉투에는 아내의 글씨로 도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편지 한 장과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글씨가 흔들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떨리는 손으로 썼는지 잉크가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라도 이걸 읽게 된다면 나를 미워해도 좋다. 그날 나는 너무 무서웠다. 의사가 우리 아이가 위독하다고 했다. 나는 정신이 나갔고 누군가가 내게 종이를 내밀었다. 나는 그 종이에 도장을 찍었다. 도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편지 끝에는 짧은 문장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그때 당신이 사람답게 선택해 주길 바란다.
도연은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말의 무게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자신이 마주할 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과 누군가의 침묵이 쌓여 만든 긴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연은 편지와 수첩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도 한동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창밖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 그런 일상의 소음이 오히려 더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글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문장이 특히 목에 걸렸습니다. 누가 내밀었고, 왜 찍었고, 무엇을 덮으려 했던 걸까? 수첩 표지는 낡아 모서리가 해져 있었고 안쪽 종이에는 날짜별로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해의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술 후 열 간호사 다급, 의사 표정 이상, 서류 다시 쓰라고 함, 말하지 말라고 했다. 문장들이 짧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아내가 무언가를 자세히 쓰지 못했거나 쓰지 않으려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수첩을 덮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간 내서 내일 가게로 와라. 중요한 얘기 있다. 답장은 늦게 왔습니다. 내일 회의 많아요. 밤에 잠깐 들를게요. 짧고 딱딱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하루 종일 가게 문을 열어놓고도 장사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못 하나를 집어도 손끝이 떨렸고 계산기를 두드리다 숫자를 2번이나 틀렸습니다. 손님이 아저씨, 괜찮아요? 라고 물을 때마다 도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골목이 어둑해질 즈음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회색 코트에 하이힐을 신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철물점의 기름 냄새가 싫다는 듯 코끝을 잠깐 찡그렸지만 곧 표정을 지웠습니다. 아빠,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해요. 도연은 말없이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보는 순간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다 읽고도 종이를 접어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이제야 찾았네요. 도연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 알고 있었냐?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치 오래 준비한 대답처럼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해줬어요. 아빠는 모르는 게 낫다고 했고요. 도연은 목이 막혀 한참 뒤에야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그래도 넌 내 딸이다. 서연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차가웠습니다. 아빠 감정으로만 살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면 정리할 게 많아요. 도연의 손이 주먹처럼 말렸습니다. 정리라니. 서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메모장을 보여주듯 말했습니다. 이런 기록 조작이면 책임 소재가 있고 소송하면 배상도 나올 거고 그럼 재산 계획도 세울 수 있죠. 도연은 서연의 입에서 재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그 얘기를 하자고 여기 왔냐?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현실을 보세요. 아빠도 나이 드셨잖아요. 이 가게도 언제까지 할 건데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도연은 갑자기 아내 영정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딸의 학원비가 밀려 새벽에 공사장으로 나갔던 날들, 비 오는 밤 트럭을 몰고 철근을 옮기며 서연이만은 고생시키지 말자고 다짐했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너였어.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내 인생까지 책임져줘요? 그 말은 도연의 속을 찢어 놓았습니다. 마침 손님 한 명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두 사람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시선도 개의치 않고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아빠, 어차피 법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내가 딸로 남는 게 아빠에게도 이득인지 아닌지도 따져봐야죠. 도연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철물점 안의 낡은 형광등 아래에서 그는 평생 쌓아온 부녀의 시간이 단 몇 마디로 갑처럼 매겨지는 기분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서연의 말이 끝나자 철물점 안은 잠깐 고요해졌습니다. 윤활유 냄새와 차가운 쇠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고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종이 몇 장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손님을 향해 억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손님은 어색하게 못한 통을 집어 계산대에 올려놓고는 눈치를 보며 빨리 나가버렸습니다. 셔터가 덜컹거리며 닫히는 소리가 난 뒤에야 도연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서연은 코트를 여미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엄마가 뭘 했든 병원이 뭘 했든 결과는 결과잖아요. 이제 와서 감정으로 덮을 수 없어요. 도연은 서연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어릴 때는 한겨울에도 내 손을 잡고 아빠 손 따뜻해라며 웃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저렇게 단단한 눈이 되었나? 그는 목구멍이 타들어가듯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학원비 벌려고 내가 비 오는 날 밤 트럭 몰았던 거 기억하냐? 서연은 잠깐 눈썹을 찌푸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그 한마디에 도연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종이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변호사님이 정리해 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아빠가 할 수 있는 선택지. 도연은 종이를 받지도 못한 채 손을 떨었습니다. 서연이 봉투를 열어 몇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출생기록 정정 경위 확인, 소송 가능성, 배상금 예상액, 그리고 재산 분할 및 상속 관련 사전 정리라는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그 글자들이 눈앞에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걸 준비해 왔냐? 서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나도 내 삶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번 일은 기회이기도 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회? 서연은 말했습니다. 배상금이 나오면 아빠도 편하게 살 수 있고 나도 계획이 있어요. 투자도 하고 집도 옮기고. 도연은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사람답게 선택해 주길 바란다. 도연은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보더니 빠르게 통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철물점이야. 아니, 얘기 중이야. 병원 쪽이랑은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합의금 규모? 대략 그 정도면 충분하지. 도연은 숨을 죽인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잠깐 도연을 힐끔 보더니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습니다. 응, 내가 확보한 자료도 있어. 아빠는 감정적이니까 내가 앞장서야 해. 도연은 그 말에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도연이 물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한 거냐?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 투자 쪽? 도연은 머릿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내가 이 일을 돈으로만 보냐? 서연은 짜증이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요. 아빠는 철물점에서만 살아서 몰라요. 그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도연의 삶 전체를 깎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순간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는 서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 계산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끊어진 자리에서 그가 이제까지 외면해온 질문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키운 딸이라는 말은 어디까지 유효한가? 그리고 딸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마음은 아직 남아있는가? 서연이 떠난 뒤 도연은 한참 동안 불도 끄지 못한 채 가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셔터 밖으로는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어디선가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서연이 펼쳐놓고 간 종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배상금 예상액이라는 글자가 유난히 선명해 보였습니다. 도연은 종이를 잡았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가슴은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는 아내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나 혼자 이걸 감당하게 했소?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쉰 기침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아내의 수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날짜 옆에 끊긴 문장들, 급하게 긁어쓴 흔적, 잉크가 번진 곳마다 아내의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류 다시 쓰라 했다. 도장 찍으면 조용해진다 했다. 아이를 보게 해주지 않았다. 도연은 그 문장들 사이에 아내가 말하지 못한 것이 더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결심 하나가 서서히 자리 잡았습니다. 서연이 말한 대로 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왜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는지, 그날 무엇이 있었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도연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구청으로 다시 갔습니다. 전날 만났던 직원이 아니라 좀 더 나이가 있어 보이는 팀장급 직원이 나왔습니다. 도연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출생 기록 정정에 대한 부속 자료를 더 보고 싶습니다. 당시 어떤 문서가 제출됐는지, 누가 접수했는지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그런 자료는 오래돼서 대부분 폐기됐거나 별도 보관기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문제도 있어서요. 도연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하더니 수첩에서 아내가 적어둔 병원 이름을 꺼내 보였습니다. 한비싼 부인과 여기요. 혹시 이 병원 기록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잠시 검색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업한 산부인과 기록 일부가 구보건소 보관창고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 말 한 줄이 도연에게는 길이 되어 보였습니다. 보건소 뒤편 창고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창고 관리 직원이 상자를 하나씩 꺼내 주었고 도연은 장갑을 낀 손으로 먼지를 털어가며 파일을 넘겼습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병원. 기록들은 한 묶음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의 눈에 이상한 서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출생신고서와 별도로 정정사유 확인서 같은 양식이었는데 맨 아래에 낯선 서명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서명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도장도 달랐습니다. 도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아내가 찍은 도장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도연은 그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돋보기로 한 글자씩 확인했습니다. 아내의 도장은 늘 같은 위치에 찍혀 있었고 서명은 최미정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획이 길게 빠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는 마지막 획이 짧았습니다. 도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대신 쓴 거야? 그 순간 아내의 편지 속 한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종이를 내밀었다. 도연은 처음으로 아내가 단순히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몰리고
끌려갔을 가능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박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철은 도연과 같은 골목에서 20년 넘게 살며 서로의 집안 사정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상철아, 나 좀 봐라. 내 혼자 감당이 안 된다. 상철은 바로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보여주자 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이상하네. 도장도 다르고 서명도 미묘하게 달라.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누가 우리 집을 흔든 거야. 그리고 서연은 이걸 돈으로만 보더라. 상철은 한숨을 쉬며 도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연아, 너 지금부터 단단히 마음먹어야 한다. 이건 내 집안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도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찾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끝까지 감추려 했던 진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믿어온 딸이라는 관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긋났는지 그 시작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소송과 조사, 언론 보도와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결국은 계절처럼 지나갔습니다. 골목의 철물점은 여전히 아침마다 셔터를 올렸고 도연은 여전히 빗자루로 바닥을 쓸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가게 안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영정 앞에 서는 도연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소? 당신이 왜 그렇게 떨었는지. 그는 더 이상 분노로 이를 악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담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주말마다 가게에 들러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서툰 말투로 아버지, 이거 드세요라고 건네는 한마디에 도연은 괜히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늦게 찾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늦었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걸 그는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서연 역시 달라졌습니다. 한때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던 아이는 이제 가게 구석에 앉아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빠 손, 아직도 따뜻하네. 무심코 흘린 그 말에 도연은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고 어색한 침묵도 종종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예전처럼 날 선 계산이 아니라 서로를 조심스럽게 다시 알아가는 숨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생신고서 한 장이 갈라놓았던 시간은 쉽게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피가 섞였는지 아닌지보다 어떤 선택을 하며 다시 마주 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돈은 숫자로 남고 체면은 소문으로 사라지지만 사람을 향한 태도는 결국 얼굴에 남습니다. 도연은 이제 누군가 딸이 몇이세요라고 물으면 잠시 웃으며 대답합니다. 둘입니다. 그 한마디에는 지난한 시간과 상처, 그리고 다시 사람으로 서기까지의 결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서류 한 장 앞에서 관계를 접으셨겠습니까? 아니면 서툴더라도 다시 손을 내미셨겠습니까? 혹시 지금도 계산과 자존심 때문에 먼저 말을 건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 번은 용기를 내보셔도 좋겠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고 진실은 언젠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진실 앞에서 어떤 얼굴로 설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물결이라도 남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사람으로 설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